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두 번째 페이지 시기짱. 나니가스키 뭐였죠? 아 대본 숙지 좀 해주세요. 아유 기억이 벌써 까먹어버렸어. 저희가 우리말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시기짱. 하이 우리말로 하고 우리 지상파예요. 지상파.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기짱. 네. 뭐가 좋아요? 초콜릿 아이스크림보다도 하나만 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다른 데서는 잘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제가 김영철 선생님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NG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방금 전에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했는데 유명한 밈입니다. 처음으로 이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보고 이게 너무 뇌리에 강하게 남아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대본을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지를 혼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협조에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우리 시기짱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아이스크림을 과학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작가님은 네네.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드 아니면 아이스 깨끼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네. 웬만한 사람들은 21세기에 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잖아요. 방금 우리 스태프가 아이스크림을 사 주셨어요 하나. 맞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사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굽신굽신하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이스크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이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내지는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거 뭐 통칭하는 말로 빙과류라고 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 게 대체로 한 20세기 중반부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50년대 이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빙과류가 많이 팔려 나가냐면 주로 이제 옛날이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걸 별로 신경 안 쓰던 때였고 교육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도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5, 60년대에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어린이들이 장사를 하려고 이 빙과류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옆에 매는 특유의 빙과류 가방 같은 게 있습니다. 육남매 이런 데서 봤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빙과류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흔히 제품명으로 사용하던 말이 아이스 케이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걸 아이스 깨끼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그래서 약간은 옛날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특유의 외치는 방법, 광고하는 톤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스 케이크 사세요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스 케이크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스 케이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아다니면 거리에서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더운 여름날에 애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좀 덥기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야 나 아이스 깨끼 하나만 다오라고 해가지고 사 먹는 그런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동네의 제과점이나 동네의 아이스 깨끼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별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좋은 냉동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먹기 좋은 모양으로 얼음을 얼리면서 거기에 설탕이나 사카린 같은 걸 타가지고 좀 달콤한 맛이 나게 한 그러니까 그냥 단 얼음이에요. 예전에 집에서도 막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침에 아이들이 가가지고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떼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게 5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60년대에도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60년대 초에 이게 한번 확 꺾이게 돼요. 그래서 명맥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지금 그런 게 없어진 거거든요. 60년대 초에 이 아이스 깨끼가 왜 꺾였느냐? 더 좋은 게 나타났구나. 더 좋은 게 나타났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동네 조그마한 가게에서 수제업으로 만든 다음에 어린이들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양산 제품으로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1962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 제품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S사에서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지금도 그 브랜드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원조로 명가로 유명한 S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1962년에 나왔는데 그 제품의 이름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하드였어요. 하드. 이름이 그냥 하드예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하드라는 걸 일종의 약간 브랜드 비슷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뭐 하드 아이스크림, 하드 아이스 스틱이라는 제목의 제품도 있었어요. 하드 아이스크림, 하드 아이스 스틱, 뭐 하드 아이스 뭐도 있었더라? 뭐 파운드라는 것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운드란 말 기분 나빠지셔서 자세히 안 봤는데 하여튼 삭제하셨네요. 그래서 하드 아이스크림, 하드 아이스 스틱 뭐 이런 식으로 왜 하드란 말을 쓴 거죠? 딱딱하니까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반대. 네,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원래 좀 부드러운 질감이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상식인데 그런데 이 S사에서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면서 그 먹는 느낌은 그 감각은 옛날에 그 아이스케이크 하여튼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감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게 인기가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제품이 아이스 스틱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반 아이스크림하고는 다른 아이스케이크하고 좀 비슷한 거라는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하드라는 말을 강조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드라는 말이 이 S사에서 1962년에 만들어서 판매한 이 제품명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깊게 새겨졌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 제품이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당시 이게 막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막 이랬어요. 인기 많아서 문제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군소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장사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경제를 책임지는 전국 소녀 가장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지. 그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막 국회에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런 디저트 업계, 우리나라 어떤 제과 간식 이런 업계를 한번 뒤흔든 상품이 궁금하다. 하드라는 이 제품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 입에 붙어가지고 아직도 내려오면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자라는 이야기를 그냥 관용적으로 하드 하나 먹자. 그렇죠. 넌 뭐 하드 먹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종류 같은 거 먹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약간 뭔가 말하자면 스카치 테이프나 바바리 코트 같은 포크레인처럼. 약간 포크레인처럼 약간 그런 류의 말이다라고 봐도 큰 우리나라에서는 큰 과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역사를 꿰뚫고 계시네. 요거 궁금했습니다, 작가님. 아이스크림은 일단 얼핏 봤을 때는 진짜 하드라고 할 정도로 고체 느낌인데 네네. 또 이제 녹으면은 액체처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이스크림은 어떤 상태로 된 물질이라고 봐야 되나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둘 중에 하나로 골라라라고 한다면 이제 고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액체라고 부르는 거는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없는 재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얼음. 이 주재료죠. 얼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과류라고 이야기한다면, 얼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그런 간식 같은 걸 만들면 대체로 다 이제 빙과류라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통상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주로 유지방하고 설탕을 이용해가지고 그 우유의 지방 느낌을 많이 활용한 거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단맛이 좀 많이 나야 맛있으니까 단맛을 많이 낸 거, 그거를 흔히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음을 그냥 깨물어 먹어도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즐기면서 먹으면 빙과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탕이나 유지방을 첨가를 하는데 그런 제품을 첨가를 하면서 잘 조작을 하면 그것 때문에 이 질감도 좀 더 부드럽거나 먹기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설탕만 좀 많이 타줘도 아이스크림이 그러니까 얼음이 좀 덜 얼고 잘 녹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먹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부서지기가 그렇죠.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질감으로 쭉 발전시킨 게 아이스크림 으로 가는 그 길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빙과류라는 거, 얼음을 얼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맛있는 그런 디저트 만들어 먹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기록 많이 나옵니다. 뭐 바빌로니아에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뭐 이상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더우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특히 이제 유럽권에서 정말로 많이 퍼져 있는 전설은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의 원조다라고 하면서 이거 뭐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뭐 아이스크림 명예의 전당 같은데 이 사람 이름이 뭐 새겨져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유럽에서 많이 퍼져 있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유럽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아이스크림류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던 때부터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조다라고 하면서 많이 언급하던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 대왕?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세계 정복에 나선 인물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이죠. 거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승리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정복을 하다가 결국은 뭐 세상을 일찍 떠난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날씨 좋고 온화한 그리스에서 살다가 이란 땅, 뭐 중동, 인도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땀띠 나죠.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인도에 가서도 뭐 한국도 여름에 더울 때 덥지 뭐 이러면서 버틸 수도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나 여름철에 뭐 에게해에서 뭐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다. 그렇지. 이런 사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것 같은데 주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란 페르시아 지역이 아주 예로부터 그리스 유럽 사람들의 좀 숙적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쯤 언제쯤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너무 더운데 좀 시원한 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는 고산지대가 많거든요. 높은 산이 많거든요. 산 꼭대기에 높은 데 올라가면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잔뜩 퍼와가지고 전속력으로 다시 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거 퍼온 신하는 좋았을까요? 뭐 그래 상 좀 받지 않았을까? 잘했다. 네가 페르시아에 도시 하나 가져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녹기 전에 배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배달하면 좀 많이 녹았지만 조금 안 녹고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꿀 같은 거를 비벼가지고 맛있겠는데. 눈에다가 꿀 같은 걸 비벼가지고 알렉산더 대왕님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맛있게 먹었다. 그게 약간 아이스크림의 원조가 아니냐. 말하자면 아이스크림보다는 조금 샤베트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샤베트 그런 것과 조금 더 닮은 느낌이긴 하죠. 거기에서 좀 출발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여기다 사실은 이거는 인터넷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사실은 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건 뭐 다 좋고 유명한데 정말로 그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빙과류를 사랑한 어떤 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빙과류라고 하면 조금 사실은 과장인데 얼음을 사랑한 민족이라고 할 만한 그런 민족,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추운 데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일 것이냐. 근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얼음이 주변에 있으면 아주 좋은 말씀. 예로부터 먹었겠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얼음이 항상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거를 얼음을 또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가? 그렇죠. 얼음 너무 흔하니까.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음 문화가 많이 발달하려면 어떠한 배경이 있어야 되냐면 사계절이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얼음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너무 더워서 얼음이라도 있었으면 얼음이 그리운 이런 나라에서 얼음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이런 적도 지방 있는 나라는 사실 자체로 덥잖아요. 그런데 얼음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떠올릴 수 없죠. 얼음이 뭐죠?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로 캐나다의 북극권 이런 데서는 항상 춥고 얼음이 덜덜덜 떨면서 널려 있는데 뭐 얼음을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겠어요. 찾죠. 얼음으로 맛있는 거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러면 야 얼음 구경도 하기 싫어. 뭐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 문화가 정말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나라가 설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진짜로? 삼국지 중국의 역사책 삼국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초를 장식하는 나라 중에 이제 고조선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부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여. 고려를 세운 주몽이 이제 부여 출신이고 백제를 세운 사람들도 자기들의 뿌리가 부여에 있다라고 되게 많이 자랑을 했죠. 나중에 백제도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꿀 정도로 부여가 한국인의 어떤 뿌리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삼국지라는 중국 역사책에 보면 이제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부여 사람들은 여름에 얼음을 많이 쓴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그런 석빙고 문화, 얼음을 겨울철에 저장해 놨다가 겨울철에 얼음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서늘할 만한 그런 창고 같은 거를 잘 지어서 보통 땅 속에 지하로 많이 짓죠. 지어가지고 잘 봉해 놓으면 여름철이 돼도 안 녹고 남아있는 얼음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캔에서 쓰는 그런 문화는 중국에도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심하니까 삼국지에 부여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써놨겠죠. 썼겠지. 예를 들어서 뭐 부여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부여 사람들이 다리가 2개고 눈이 2개고 이런 얘기를 안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읽죠. 그거는 중국인하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뭔가 다를 정도로 얼음을 많이 쓰니까 부여 사람들은 여름에 얼음을 쓴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빙과류하고는 조금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여 사람들이 얼음을 어디에 쓴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여 사람들이 얼음을 어디에 썼을까? 어디에 쓴다? 아까 빙과류하고 직접 상관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디저트로 먹는 용도로 얼음을 쓴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 얼음을 쓴다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장식? 장식은 아니겠죠? 발음이 비슷하네요, 교묘하게. 장례식에서 얼음을 많이 활용했다. 장례식에 얼음을 어떻게 써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초상을 치르게 되면 목숨을 입은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도 그렇고 금방 부패하잖아요. 근데 부여에서는 장례를 길게 치르면 치를수록
효도했다라는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붙어 있는 주석에 보면 무슨 얘기도 있냐면 부여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최대한 오래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거기에 문상 온 손님들이 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좀 그만해라라고 서로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예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서 아유 장례식을 이렇게 길게 치르십니까?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 이렇게 효심이 깊으신 분이시군요라고 인사해주는 그런 예의로 발달할 정도로 부여 사람들은 장례를 길게 치르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뭐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부패하니까. 그리고 음식 많이 차려놓는 것도 상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음을 굉장히 많이 쓰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굳이 이거를 이런 빙과류와 연결시킨다 그러면 그래 음식을 좀 얼음을 이용해서 차게 저장하는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쳤다면 제가 굳이 이걸 밀지 않겠죠. 우리나라랑 엮지 않았다. 이 정도만 가지고 뭐 한국인이 뭐 빙과류의 민족이다, 아이스크림 피플 코리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좀 억지다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기록이 그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록인 신당서라는 역사책을 보면 이번에는 신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신라는 더운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 빙과류에 가까운 서술이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면 음식을 얼음 위에 올려놓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얼음 위에 놨다? 조금 다르네. 음식을 얼음 위에 올려놓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그리고 좀 부패가 안 되게 오래 보존하고 싶어서 그렇게 얼음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위해서 얼음을 활용하는 문화가 신라의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어떤 식의 음식을 활용을 했을까요? 뭐 조금 지른다면 이건 되게 가능성은 낮지만 지른다면 회를 회 이런 거 괜찮죠. 상어고기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맞을 만한 생각이고 그거는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지른다고 했잖아요. 조금 지른다면 신라 사람들이 국수를 먹을 때 여름철에는 그냥 먹는 것보다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먹으면 이걸 냉면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냉면 신라 기원설 뭐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회 같은 거 이런 거 얼음 위에 올려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신라 시대 사람들이 과일 같은 것도 좀 올려서 먹었을 만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요즘에 빙과류와 더 닮은 그런 것도 신라시에 있었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빙수 토핑 느낌도 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 요즘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죠. 그래서 뭐 얼주가 뭐 이런 사람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뭐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 시대에 당연히 커피는 없었습니다만 신라 시대에 이 녹차를 먹는 문화, 차 마시는 문화는 상당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신라 시대 때는 특히 여름철 정도 되면 녹차에 얼음 띄워서 먹는 문화 적어도 한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있었을 수 있다. 냉녹차. 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약간 아이스 신라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주시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경주시에서 브랜딩하면 좋겠네요. 이게 저는 큰 무리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뭐 역사적인 기록은 아닙니다만 신라의 문화를 설명한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 중에 중국 당나라에서 나온 소하록이라는 이야기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당시에 중국 당나라에서 굉장히 돈이 많고 엄청나게 부유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갔던 그런 벼슬살이 한 사람 중에 이덕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동료들이 이렇게 놀러 가니까 집이 한여름인데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집이 시원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완벽한 마법이거든요.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때 뭐 이렇게 땔감을 많이 떼가지고 이 집이 따뜻하다는 거는 상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여름철에 집이 시원할 수가 있느냐. 비결이 뭐죠? 라고 하니까 이 이덕유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보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하얀색 백룡의 가죽이 집에 보존돼 있는데 백룡의 가죽, 백룡 피를 물속에다 담가 놓으면 주변에 다 냉기가 퍼져가지고 시원해진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기꾼 아니에요? 이덕유가 근데 뭐 어떻게든지 시원해졌겠다. 근데 백룡이 뭔데? 사기꾼 이야기 잘하셨어요. 이덕유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덕유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백룡 껍질, 백룡 피를 신라 사람한테 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뭔가 시원한 거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중국에 좀 유명했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지금 질문이 하나만 수두룩빽빽 하나만 하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학 과장님께서 하나만, 이렇게 읍소하시는 하나만 하십시오.
여기에서 그친다면 또 굳이 또 한국을 무슨 또 이게 아이스 피플, 뭐 아이스크림 피플이라고 하기에 좀 부족할 수 지금 있겠죠. 빌드업하고 계시구나. 네. 조선시대에도 얼음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에도요. 조선시대에 특히 이제 서울 근교가 얼음 산업이 되게 발달한 편이었어요. 빙고들이 있잖아요. 네, 빙고들 뭐 우리 지금도 많이 알죠.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 뭐 이러면서 뭐 석빙고에다가 얼음 저장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게 되게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한 뭐 적당한 시점을 잡으면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이 추워야지 일단 얼음을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름철이 더워야지 그 얼음을 누구한테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그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서울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사는 곳에 한강이라는 세계적인 대도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얼음을 유통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가요? 이렇게 얼음 산업이 발달했는데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이거를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잘 키워 나갔으면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됐을 수도 있고 얼음을요? 얼음을 연구하는 왜냐하면 얼음을 100만 덩어리를 캐내가지고 유통이 됐다 뭐 이런 기록도 조사돼서 나오고 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유통될 만한 큰 산업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됐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기도 하거니와 얼음에 대해서 뭔가를 얼리고 녹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에너지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초과학. 이게 과학 발전의 열쇠도 될 수 있었는데 그 선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게 되게 아쉽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 인데 조선 시대에도 얼음을 제가 이어서 나가는 거 좀 용서해 주세요. 인데 그런데 있습니다. 인데 좀 변화구를 많이 주시네. 조선 시대에도 아까 처음에 부여 이야기 할 때처럼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거기 있는 음식 같은 걸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얼음을 쓴 기본 수요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시킨 거예요. 나라에서 지내야 되는 중요한 제사는 요거는 상한 음식 올리면 절대 안 되니까 여름철에 얼음 넉넉히 준비해서 안 상하게 해라라는 그렇죠. 수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국가의 수요이자 민간의 수요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 얼음을 어디에 또 많이 썼느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수산물, 해산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래서 생선 운반할 때 생선 잘 상하잖아요. 그렇지.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얼음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434년 음력 8월 1433년 음력 8월 9일 같은 기록을 보면 경상북도 문경에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임금님한테 올릴 은어를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얼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은어를 보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조금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쪽으로 빙과류에 가까운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1443년 음력 6월 11일 기록에 진짜로 사람들한테 약간 먹는 용도로 간 얼음을 부순 얼음을 지급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쇠빙을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거의 빙과 최소한 빙수의 원조 아니야? 그렇죠. 1434년이면 600년 전이지 않습니까? 600년 전에 임금님이 하사한 하사품입니다. 임금님이 사람들한테 하사품으로 아이스크림 내지는 빙수를 하사했다는 뜻 아니야라고 해석해볼 만한 기록인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용도가 좀 달라요. 사람한테 주는 거긴 한데 더위 식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맛있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급했다라고 돼 있냐면 병자들한테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에 체온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좀 열을 내리려면 간 얼음이라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즘 빙과처럼 맛있게 즐기라고 올린 것과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하나만 좀 덧붙이면 그렇지만은 이건 빙과 업계에 납품을 해야 되는 이 영상은 그렇지만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약간 이번엔 진짜 빙과류랑 직접적인 거예요. 이번 직접적으로 연결됐어요. 이번엔 진짜 말 그대로 빙과예요. 해주세요. 실제로 빙과가 유명한 곳이 있었다. 조선시대인가요? 맛있는 빙과 디저트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목이 있어요. 언제죠? 17세기에 나왔던 허균이라는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허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생 꼬여가지고 뭐 귀향살이하고 뭐 처벌받고 골치 아프게 인생 살게 되거든요. 홍길동전. 이 사람이 요즘은 홍길동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허균이 근데 성공했을 때는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귀향살이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을 뭐라고 썼느냐. 귀향살이 하면서 여기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먹어본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이거를 쭉 계속 글로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남긴 아주 긴 글이 있습니다. 도문대작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게 조선시대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자료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음식의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쓴 거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어떤 그런 미식 문화를 볼 수 있다. 이런 부유한 사람이 좀 좋은 음식을 즐기고 싶을 때 어떤 거를 먹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요즘에도 연구되고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뭐 여기 뭐 그냥 평범한 온갖 이야기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도 어디에 무슨 과일이 맛있고 어느 지방에 가면 무슨 과일이 맛있고 술도 어디에는 무슨 술이 맛있고 어디에는 무슨 술이고 뭐 국수는 어디가 맛있고 떡은 어디가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말미에 뭐가 적혀있냐면 진짜 디저트네. 디저트류가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과자류가 나와 있습니다. 과자. 과자류가 뭐 약과 뭐 이렇게 해갖고 줄줄이 뭐 유밀과 뭐 이런 거 줄줄이 설명돼 있다가 뭐가 나오냐? 일단 홍백산자가 나와요. 지금도 백산자 뭐 이런 거 산자 이런 거 한과 중에 있죠. 약간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찹쌀가루 붙어 있는 거 먹어보면 좀 바삭하면서 달콤한 거. 백산자 뭐 이런 과자 요즘도 파는 과자입니다. 홍산자는 아마 뻘겋게 만들었나 봐요. 물을 들여가지고. 홍백산자, 홍산자, 백산자 이런 과자가 맛있고. 씹을거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빙과입니다. 빙과. 그 빙과라고 나와요? 빙과라고 적혀있어요. 얼음 빙자에 과자라는 과일이라는 과자를 써가지고 빙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빙과라는 음식이 유통이 됐고 허균 이 사람이 되게 별미로 이거를 즐겼다는 거죠. 즐겼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귀향살이하면서 빙과 좀 먹고 싶다라고 했던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 어디라고 유배지가 어디라고요? 유배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더운 지역인가? 제가 빙과에 심취해가지고. 어쨌든 17세기에 이미. 17세기. 근데 이제 조금 거시기한 건 뭐냐면 이 빙과가 지금 우리가 먹는 진짜 아이스크림이나 샤베트 같은 거였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아쉽고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샤베트 같은 거였으면 허균 선생 이 사람 성격에 뭔가 주저리 설명을 좀 달아놨을 거거든요. 빙과란 거는 얼음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건데 얼음이 뭐 한강 근처에 어디에서 많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어느 가게에서 잘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써놨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음식도 많이 있어요. 도문대작이라는 이 허균 선생이 쓴 이 글을 보면 근데 빙과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빙과 딱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 말인즉 그렇게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해요. 얼음 정도 얼린 거. 뭐 그렇다든지 그냥 얼음에다가 단순히 그냥 뭐 좀 이렇게 달콤한 엿 발라 먹는 거 혹은 과자 종류인데 뭔가 질감이 얼음하고 너무 비슷하다든가 혹은 진짜 어이없지만 어떤 과자인데 예를 들면 뭐 빙시 아저씨가 잘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빙과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 빙과라는 이름이 적혀있긴 적혀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 빙과를 훑어주셨네. 그 마무리하는 김에 이거 진짜 마무리예요. 덧붙이면 지금 우리나라 빙과가 세계적으로 좀 성장 추세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는 추세예요. 우리 아이스크림 많이 팔아요. 우리 아이스크림이 약간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건 좀 설레발이긴 한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우리나라 라면이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라면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막 정말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 만드는 그 회사의 이름을 주식이 너무 계속 올라간다고 주가도 올라간다고 미국의 주가 높은 회사 엔비디아에 빗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회사를 삼비디아다라는 식으로 부르는 뭐 그런 속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 정도로 라면이 엄청 인기인데 다음은 이 빙과류가 아니냐 한국 아이스크림류가 아니냐라는 말이 잘 돌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지금 해외에 굉장히 잘 팔리는 추세입니다. 이 라면 같은 경우에 요즘 1년에 한 1조 원치씩 1조 원치 훌쩍 넘게 팔리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에 뭐 10억 달러 팔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빙과류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1억 달러 팔린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보다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성장 추세니까. 그런데 2019년만 해도 수출되는 아이스크림이 한 5천만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19년에 5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2020한 3년 4년 1억 달러로 2배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계속 꾸준히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그게 뭐 우리나라하고 친한 나라 예를 들어 중국, 일본에만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유럽에도 막 잘 팔리고 있고 필리핀 이런데 꽤 잘 팔리고 있거든요. 캐나다에 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뜬금없는 나라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아이스크림이 한국 빙과류가 세계로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민족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 부여부터 거슬러. 부여부터 신라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진짜 반만년을 두셨네. 민족의 아이스크림 빙과의 정신이 혼이 지금 해외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멜론 맛 아이스크림에 녹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한국사 속 아이스크림 빙과 이야기. 로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질문지 두 번째 장이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아니 뭐 좀 그래도 아이스크림과 과학. 그래도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남은 질문 중에 네네네. 제일 하고 싶으신 게 뭔가요? 이거 다 재밌는 거 많은데. 차가운 거 먹으면 머리가 띵해지는 이유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먹어도 갈증 해소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도 있고, 뭐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언젠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차가운데 머리 띵해지는 이유. 차가운 거 먹으면 갑자기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머리 띵해지는 이유. 사실은 띵해지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이 대본에 있는 걸 보고 좀 제일 이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흔히 뭐 재밌는 과학 상식 뭐 이런 거 찾아보면 30년 전부터 이거 많이 유행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설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확고하게 잘 검증되어 있는 논문 이런 게 의외로 좀 잘 안 잡혀 있습니다. 띵해지는 이유에 대해서요? 되게 깊이 있게 명확하게 연구해 본 결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이게 모두가 경험하는 일인데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 원리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에 아직 우리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인류의 난제인가요? 난제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풀린 부분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짐작하고 있는 이야기거리는 있어요. 한 거의 30년 전이 뭐예요? 한 40년 전, 5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갑자기 차가운 게 들어오면 입천장하고 코 부분 요 부분이 아주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 번째 혈관이 너무 차가워지니까 오그라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차가움을 막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따뜻한 피가 많이 몰려들게 된다. 라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인가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되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뇌 혹은 뇌 근처 뇌는 직접적으로 고통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뇌 근처에 있는 부분이 갑자기 혈관이 오그라들고 피는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거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 그게 조금 대충 찾아보면 약간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 뭐 혈관 쪼그라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손가락 끝도 되게 감각이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가락을 얼음에 갖다 댔다고 해서 뭐 그런 아픈 느낌이 특유하게 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두통이나 띵한 느낌으로 이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그렇겠지라는 거는 뭐 거의 좀 동의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거를 파고들면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지금도 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뭘 알아내려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뭐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 대회에서 우승한다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치가 있나? 두통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목표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두통이 이제 머리가 아픈 게 두통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세포 자체는 그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통이라는 게 뭔가 이런 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두통이라고 할 만한 현상도 있지만 그래서 뇌에 뭐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도 증상 하나도 안 나타났다 아픈 적이 없었다 뭐 이런 경우 꽤 있죠. 그래서 두통이란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아파. 편두통이 아프다, 맞아. 편두통이 심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두통이 수수께끼처럼 아직까지 안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의외네. 그런데 차가운 거 먹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아파지는 거의 원리를 속속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면 이 두통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거기 때문에 두통을 몰아내는 어떤 약이나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찬 거 먹었을 때 머리 띵해지는 현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이네. 오, 재밌는데요. 네. 아쉬워서 약간 입맛 다시시는 것 같은데. 하나 진짜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좀 길게 되면 아니면 짧게 할까요? 한 뭐 미디엄? 한 6분? 6, 7분? 6, 7분? 6, 7분. 하고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현대 아이스크림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진짜 요 앞부분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현대 아이스크림은 그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오버런이라고 하죠. 공기를 많이 탑니다.
예. 그러니까 젤라또 같이 좀 쫀쫀한 아이스크림하고 젤라또. 일반적인 아이스크림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쫀쫀한 아이스크림은 뭐 지방을 많이 쓴다 이런 것도 큰 차이인데 공기를 좀 덜 타면 아이스크림 좀 끈끈하고 좀 더 쫀쫀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되죠. 현대의 아이스크림은 최대한 이렇게 살을 잘 넣고 부드러운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얼리면서 공기를 많이 섞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어.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그 특유의 질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스크림에. 공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JYP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아이스크림도 약간 공기 반, 약간 뭐랄까요, 설탕 반. 약간 그렇게 해야지 그 특유의 좋은 그런 질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얼리면서 공기를 잘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은 특유의 한 가지 재미있는 유통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얼려서 유통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주 낮은 온도에서 유통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구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일반 소비 기한이 상품으로 이렇게 가게에서 유통되는 그 포장된 아이스크림 한번 살펴보시면 유통 기한이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유통 기한이 대부분 안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스크림 유통 기한 없나? 아이스크림은 유통 기한이 대부분 안 적혀 있습니다.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것 제조 같다. 일자만 적혀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대체로 안 적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제조 일자를 보고 보통 1, 2년 내에 생산된 걸 그냥 먹어라라고 하는데 뭐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걸 넘기면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유통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상정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뭐 세균이라든가 곰팡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성분이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좀 들어갔다? 그럼 그 냉동 보존돼가지고 그 세균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같이 보존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생산 시절은 전부 다 최대한 살균을 유지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 유지방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상하기 시작하면 세균이 퍼지기 시작하면 되게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제품들이 항상 최대한 살균이 돼가지고 오랜 유통에도 문제가 없도록 유지를 하면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생산을 하다가 만약에 공장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공장을 돌리다가 이 공장이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기름칠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잠깐 껐다가 이 기름칠 좀 하고 다시 합시다라고 하면 그 끈 동안 제조되고 있는 중간에 아이스크림 다 녹겠죠. 그러면서 그 살균하면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갑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공장은 세우는 게 금물입니다. 생산 도중에 세우는 게 멈추면 안 된다. 최대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신뢰성 있는 기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기계를 돌리면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석 달 동안 돌려도 끄떡없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료 장난 아니겠네. 최대한 안 세우고 꾸준히 생산을 하면서 완벽하게 살균된 상태에서 얼릴 때마다 공기를 불어넣는 나름대로의 되게 높은 기술력 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아이스크림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아이스크림계의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게 뭐냐. 그래서 한국 아이스크림이 아까 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공장을 좀 증설을 하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이스크림 업계에 경쟁자 회사 두 개를 꼽아보라면 L사하고 B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이스크림의 경쟁자 두 개 회사를 꼽아보라면 L사하고 B사가 한번 실명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L사는 롯데, B사는 빙그레. 오케이, 그렇죠. L사하고 B사가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L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영등포에 있는 공장이 되게 유명했어요. 영등포에 여기 방송국인데서 멀지 않죠. 그 양평로 있는 쪽에 그쪽에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L사의 과자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L사 땅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L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Let it go 이게 생각이 나는데 뭔가 아이스크림 잘 만들 것 같은 느낌이긴 하군요.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공장으로 돌리기에는 땅값이 좀 아까워가지고 뭐 무슨 뭐 복합 단지로 개발해서 쇼핑몰을 만든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L사 공장은 영등포 양평로 쪽에 있었고 B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남양주 공장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거기 가면 뭐 B사 삼거리 뭐 그런 지명도 있고 거기 유명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미래의 아이스크림 시장은 진짜 한민족의 부여의 정신, 신라의 정신을 드높일 때다라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확장을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L사, B사 전부. 그렇죠. 희한한 게 뭐냐? 이거 진짜 잘 아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영등포 남양주. 희한한 게 뭐냐면
B사가 충청도에 천안의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B사가 이 천안 공장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2, 3년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공장이 계속 생기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런데 작년일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습니다. L사에서도 아마 이런 경쟁 관계 때문이었겠죠. 엄청나게 큰 아이스크림 공장을 우리도 새로 짓겠다. 천안에 설마?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천안에. L사도 천안에다가 정면 승부. 엄청나게 큰 L사에서는 심지어 세계 최대의 공장 아이스크림 공장을 우리는 천안에 짓겠다. 세계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아시아 최대는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아이스크림 공장을 큰 거를 천안에 짓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회사 L사, B사가 천안을 중심으로 지금 아이스크림을 키워보려는 희한한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이 이유 아시는 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요즘은 뭐 우리가 뭐 무슨 뭐죠? 뭐 31가지 맛 하는 미국 아이스크림 이런 게 아이스크림 중에서 유명하고. 미터법 안 쓰는데. 그리고 또 뭐죠? 무슨 H로 시작하는 뭐 약간 그 유럽 말 같은 뭐 그런 미국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인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스크림이 세계 최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천안의 명물, 천안이 아이스크림 시티가 된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두 시티였는데 원래. 천안이 호두 과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제과의 전통은 있는 거예요. 디저트의 전통은 뿌리 깊게 있다고 천안이. 근데 부여도 천안도 부여 쪽은 부여에 있지 않았나요? 천안이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는 아이스크림 천안 삼거리 이게 아니고 약간 천안 아이스크림 약간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시대도 그런 시대도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네. 그 양대 산맥이 다 천안에 투자하고 있구나. 신기하죠.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얘기. 그 역사적으로도 우리 빙과 역사에 대해서도 쫙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과학과 또 역사 이야기 아이스크림 편이었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